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3월 첫 주가 시작됐지만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3,736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서효선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확진자는 3,736명, 이제 4,000명에 가깝습니다. 사망자는 밤사이 소식까지 모두 집계하면 이제 22명입니다. 서울 시내 확진자는 최소 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서울시 공식 집계를 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86명이었는데요. 여기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천구와 광진구, 강남구, 관악구에서 확진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들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관악구에서 4번째로 확인된 확진자는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실에 근무하는 24살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전 확진자의 동선 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9번째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지난달 18일 업무관계차 미팅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천구 2번째 확진자는 36살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순천시 환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를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광진구 2번째 확진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광진구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유치원을 오늘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 내에서도 이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시내 신천지 교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까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3만 8천여 명 가운데 90%가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428명은 전화로 연결은 됐지만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4.4% 역시 통화 불가로 집계됐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신도와 교육생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12.4%, 4,200명을 넘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과 과천 예배에 참석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0%를 넘었고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도 180여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서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었는데 결국 어젯밤에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8시쯤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서 이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자진해서 검지를 받고 또 다른 신도들도 검진과 역학조사에 협조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발인들이 검진은 거부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등에 제출한 신도들의 명단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되면서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검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확인된 바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서울시 안에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가 된다고요?
네, 앞서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에서 운영됐던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일명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이제 내일부터 서울시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치되는 지역은 서초구 옛소방학교, 은평구 은평병원,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 등 4곳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과 발열 체크 등을 할 수 있고요. 소독 환기 시간을 줄여서 대규모로 검체 채취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서울시의 대응책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울시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승환 기자는 최근까지 현장에서 직접 코로나19에 관한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소식 뭐가 있었는지요? 네, 가장 최근에 취재했던 건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시중에서 마스크를 사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공적 공급망을 통해서 마스크를 풀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정작 시장에서는 그 마스크를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국들, 서울과 수도권은 주요 판매처가 약국이었기 때문에 약국들을 쭉 돌아보니까 약국에도 마스크가 안 온 게 맞았습니다. 정부가 물량을 확보했는데 네. 마스크가 이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약국에는 도착하지 않았던 거죠. 어허. 어제까지 계속 추적을 해서 마스크가 시내 약국으로 가는 것까지 다 전해드렸는데요. 빠른 곳은 어제부터, 늦어도 오늘부터는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약국당 100개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 5개씩 살 수 있으니까 네. 한 약국에서는 20명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인데 그러네요. 이게 매일매일 공급되다 보면은 이제 대란이 이제 해소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취재하면서 마스크만큼 공급이 시급한 물품이 확인됐는데요. 그게 소독솜, 그러니까 알코올 묻은 거 있잖아요. 소독 솜이요. 네. 네네. 이게 마스크는 이제 호흡기를 가린다면 소독솜은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닦거나 손을 닦거나 하는 데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마스크랑 똑같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네. 방역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평소 사용하던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네. 그게 소독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스크랑 같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보니까 못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독솜을 따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중요한 지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환 기자가 얘기하신 그 부분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피해 최소화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을 그러니까 국내 유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고 네.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퍼지는 걸 막겠다. 예. 이거를 봉쇄 정착이라고 하고요. 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강화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일단 크게 달라지는 건 환자를 중증도로 분류를 해서 맞춤형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경증 환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진은 있지만 별도 기관인 생활치료센터에 지내면서 의료진으로부터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담 병원 그리고 국가지정 입원 병상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특히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숨지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어제만 해도 3명이 나왔고 지금까지 예. 4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이런 것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체계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대구에 있는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 관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과 민간 시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이 국내 최정상급 병원들이 의료 관리를 맡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쪽으로 이 정책 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력을 해왔던 어떤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거나 지역 내 확산을 막는다거나 이런 쪽의 일들은 줄어든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아예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뭐 개별 역학조사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거를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단계를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네. 개별 사례조사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먼저 시행을 하고 또 의료기관이나 뭐 밀집 시설들 있죠. 이런 데서 유행할 것 같이 그런 게 이렇게 포착이 되면 예. 이때 정부가 나서서 즉각 대응팀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확산을 그때는 막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어쨌든 인력에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그 인력을 치료체계 구축 이쪽에 좀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거를 정부 힘만으로는 막기가 어렵다는 거를 정부가 또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민들에게도 조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금 와닿지 않은데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나가더라도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또 개인끼리 인사할 때도 악수 같은 신체적 접촉은 최소화해달라는. 예, 네. 좋겠군요. 네, 이게 방송에서 많이 나온 건데 네. 그거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정부는 이달 초까지가 중대한 고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는 어제 그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자 나오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이제가 진행되고 있고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2주, 그러니까 3월 초까지가 중대 고비라고 본 거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마지막 예배가 있었던 게 2월 16일이거든요. 네. 여기에 참석했던 신도들이 환자가 됐다면 이제 또 다른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네, 16일 이후에 잠복기를 한 14일 정도로 보면 이제 어제 3월 1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여기다가 또 법무부가 이제 신천지 신도들의 출입국 기록을 넘겨줬어요. 거기서 1월 중에 우한 방문한 사례들이 포착됐는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중에 감염된 거 이외에 또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또 다른 감염 경로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예의 주시를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요 상황을 짚어보면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확진자의 80%가 신천지 신도고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60%가 신천지 신도입니다. 여기에 아직 대구와 대구 외 지역 모두 합쳐서 신천지 신도 중에 1,300명 정도가 이제 유증상자인데 아직 네. 검사가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서 이 신천지 사례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교와 집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어제가 주말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땠나요? 네, 대다수의 교회는 이제 오프라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전국 교회 100곳을 대상으로 그 예배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90%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국내 최대 신자를 둔 여의도 순복음 교회랑 이제 온누리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면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집회를 이어오던 범국민 투쟁본부는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가 지금은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네. 어제 한 6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행히 마스크는 대부분 착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한 참석자에게 기자가 코로나 감염이 좀 우려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그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신천지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천안 5번째 확진자가 이제 증상이 나오기 하루 전에 이제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성자주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네.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복음선교회 소속 교회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그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외에서도 이렇게 신도들끼리 만나서 춤을 추거나 문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친목 활동을 많이 하는군요. 네, 문화적으로. 예, 거기에다가 예. 그런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교회 천안 5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감염이 있었다면 네. 이 신천지처럼 정부 방역막을 벗어나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어허. 이게 우선 그 교회에서 나온 남성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랑은 뭐 관련이 없고 독립교단에 소속돼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천안 5번째 확진자는 개인적인 직업은 줌바 댄스 강사거든요. 줌바 댄스 강사요? 네. 그러면서 수강생 네네.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써 그 접촉자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쪽과 관련된 또 접촉자들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또 가장 걱정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네.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곳이 81곳입니다. 나라로 봤을 때요. 예. 우선 항공사와 여행사의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해외로 나가서 미팅을 하거나 영업 같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에 수출이 하루 평균 11%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직장인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장갑질 119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인해서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무급 휴가를 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네. 좀 어디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휴가를 가지 마라. 이렇게 휴가를 금지하는 곳도 있고 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월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해라.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그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아우, 저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뭐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악용하는 곳들도 확인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직장갑질 119는 이 앞의 사례들이 다 직장갑질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코로나 3법 얼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감염병 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이 해당되는데 이것들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서 이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사업주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좀 악화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또 역시 이런 노력이 이어지기를 또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완전 전멸, 오늘도 전멸 없습니다. 뭐 답이 없죠 지금.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또 십시일반 대구를 응원하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 칠성 야시장 상인들은 도시락 200인분을 만들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서는 훈훈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응원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와 또 속보에 눈과 귀를 모았던 주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 오후에 정부는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1, 2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뭘까요? 매일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시기도 하실 텐데요. 네. 이 확진자 숫자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확진자 전체에서 대구 경북 지역 환자와 그리고 대구 경북 이외 지역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 환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은 네. 이것은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다른 지역의 확진자 숫자는 그 추이가 점점점 빨라지기는커녕 약간씩 이렇게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 경북처럼 또 다른 대량 감염고 우리가 외부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은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제 정부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전히 확진자의 80%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또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는 추세란 말이죠. 특히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는 이 수도권의 전파 속도 또 확진되고 있는 수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대구 경북과 같은 일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가장 걱정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발로 산발적으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 작은 확진자 숫자 또 그런 확진자들을 통한 감염의 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방역 당국이 전국적인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어제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뭐냐면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기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은 그 양상이 대구 경북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비중이거든요. 네. 인구 규모로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막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군요. 어제 18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대구에 사는 82세 남성인데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던 중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사망자 모두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기저질환이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독감처럼 기회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회감염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더 잘 걸리고 증상이 더 심하게 발현이 되고 합병증도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살펴봤더니 이제 중증이나 이제 나중에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는 이제 6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내관 질환,
암이 있거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5배에서 10배 정도 그런 어떤 치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기저질환이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런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기저질환 중에서도 예. 특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의 분야가 많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코로나19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메커니즘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저질환을 했을 때는 암이라든지 당뇨가 더 면역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중국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고혈압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데 심장과 폐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기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특별하게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제 기저질환은 없다. 모든 이제 만성질환자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 분에서 이제 또 특히 이렇게 뭐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노약자분들.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지원들, 관심들, 그래서 80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더욱더 보살피는 그런 사회 지원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 일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간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여기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의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2차, 3차 감염의 60% 정도가 가족 간 전파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초기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시점부터 굉장히 감염력이 크다라는 게 이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무래도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또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서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되는 시점에 가족들한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타인에 비해서는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정 내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혹은 그런 예방적인 조치들을 서로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바이러스가 용이하게 전파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데이터로 나온 게 2차, 3차 감염의 이제 60% 정도는 가족 간 전파라는 중국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약간 초기 감기 증상이나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약간이라도 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가족 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좀 더 조심을 해야겠군요. 가족 감염 사례 가운데서 또 생후 45일 된 정말 어린 그 신생아 가족이 확진이 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신생아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도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가 확진, 생후 네, 30시간. 30시간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머니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수직 전파라고 하죠. 바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감염이 되었으면은 아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특히 어머니와 밀접하게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에게 태어난 후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생후 30시간 신생아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은 제가 몇 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10대 이하, 특히 10살 미만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생아를 포함해서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중국에서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지만 10살 미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시간 된 신생아도 비교적 가볍게 앓고 그냥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내에 이 생후 45일 된 신생아를 포함한
일부 소아 확진자들이 있는데 비교적 잘 치료를 받아서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지금 강양구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0세 이하 어린이들은 감염률이 낮고 또 경증 사례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치료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뭐 약물 사용에도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신종플루 독감을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네. 물론 독감도 이제 코로나19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지만 타미플루라는 이제 특효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임상이 이루어지면서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가장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병상이 부족해지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이제 걸러내서 이걸 제거를 시키는데 그동안 호흡 곤란이 오거나 이제 굉장히 어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병상만 풍부하다면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왔던 항바이러스제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 치료제로 썼던 뭐 칼레트라든지 렘데시비어 네. 같은 약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존적으로 항생제나 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생아가 확진되어서 굉장히 지금 어머니들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실 건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이제 소아 확진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걸려서 이제 검사하다가 보니까 양성은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거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이라든지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유아나 소아들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잘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완치 환자의 재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25번째 환자였는데요. 치료를 다 끝내고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가 지난달 27일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거든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게 재감염이 아니라 재확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감염 그리고 재확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걸 정부에서 재확진이라고 보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예, 재감염이라는 거는 병이 나았다가 다시 이제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체가 형성이 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재확진은 뭐냐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재확진을 보는 이유가 그 우리 퇴원하고 나셨어도 자가격리를 굉장히 잘 지키셨고 그다음에 가족분들 돌보는 가족분들이 다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시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약해지면 이제 검사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를 못하고 잠시 억제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활성화된 그래서 재확진된 경우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만약 이 25번째 환자가 재확진이 아니라 재감염이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혹은 앞으로 재감염의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대응도 또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또 이제 치료를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임상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중국의 의사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은 재감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한번 이겨내면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에 대한 정보를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더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을 좀 낮춰보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좀 더 연구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들이 30명인데 치료가 끝나서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해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을 단순히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퇴원 기준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비를 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지 이번 사례에 대한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난다면 조금 네.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네.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경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이제 병상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그리고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
도움이 안 되었다는 판단을 이제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독감도 저희가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나서 24시간이 유가되면 전파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퇴원을 시키는 것처럼 네네. 우리 코로나19도 우리가 빨리 퇴원해서 자가격리 그리고 좀 경증의 시설에서 관리하셔도 되는 분들은 관리를 하게끔 하고 진짜 이제 병상이 필요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25번째 환자처럼 재확진을 받은 환자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박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은 퇴원 후 9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도 퇴원 후 21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는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드물고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볼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은 네.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5번째 환자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원을 한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역 당국이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은 다시 검사를 한번 해봐서 문제가 있다면은 뭐 경증 환자로 보통 이제 25번째 환자도 경증 환자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좀 더 관찰을 하거나 이런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과한 방역 당국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퇴원 후에 자가격리 기간을 조금 늘려서 네. 스스로 이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병상 부족 문제가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을 받았지만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자가격리를 하던 여성이 사망하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또 확진자 가운데 이렇게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대구 지역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죠. 지금 이 병실 대기하면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질병 양상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검역을 해서 다 가려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처럼 이제 폭발적인 이제 발생이 났을 때는 병상이 부족해서 진짜 진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응급실에서 트라이아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증도를 잘 분류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지 네.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증 환자들은 경증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에 그렇게 해야지 심리적 안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넘어갈 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크게 합병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시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도 치료 체계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은요. 기존에 그 확진한 모든 확진 환자들 다 원칙적으로는 그 격리병상에 서 진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지 않고 환자들이 들어오면 일단 그 환자들을 굉장히 빠르게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로 구분을 한 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을 원래는 궁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네. 자가격리를 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설격리를 하는 방안을 궁리를 했었는데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던 환자들 중에서 사망 환자들이 계속 생기면서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는 조금 문제가 많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설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 의료진이 상주를 하고 그리고 또 관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된 상태에서 경증 환자들을 시설에 격리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방안으로 일단 방향을 정했고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네. 경증 환자들은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제 크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병상을 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는 이제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을 시행해서 확진자들을 경증, 그다음에 중등도, 중증, 최중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증이나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 이제 시설 아까 말씀드린 환자들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네네네. 함께 모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중등도는 일반 병원, 그럼 중증도가 아주 심한 병원은 이제 응압 시설이 잘 돼 있는 이제 우리 대형 병원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두 가지 굉장히 어떤 이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하면서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병이 더 위중해져 가지고 문제가 되셨던 분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국민들의 공포,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분류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흔히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발열, 기침 뭐 이런 증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소위 무증상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증상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증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양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신천지 교인들을 이제 굉장히 대량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증상 초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 무증상자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이 호흡기성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호흡기 네. 증상이 나타나면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대량 배출되면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돼 가지고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밀착 접촉 외에는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의 사례로 얘기되는 것들이 거의 다 가족 간 전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을 막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을 경고하시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항상 전제 조건을 이제 다는 게, 네. 무증상 감염이 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경로는 아니다라는 걸 또 항상 이제 덧붙이시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하되 이렇게 너무 무증상 감염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요즘에 워낙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보니까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있던 것도 아닌데 확진자랑 1분 정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또 그 감염 경로 중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어떤 검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특성상 아주 밀도가 좁은 공간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그게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인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기관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딜레마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가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국민적인 불안이나 네. 또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네. 휘둘리지 않아야 되지만, 조기적으로 이제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몸은 따로 이제 마음은 함께하자, 그런 어떤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확진자가 나가면서 이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지면 버튼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탔다고 된 부분은 분명히 방역을 할 건데, 확진자가 탔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역이 취약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타시고, 네. 가까운 층은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회에 뭐 계단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건강을 더 네, 건강을 그럼요. 위해서. 네. 나쁘지 않겠군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물론이고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준다거나 뭐 하는 등의 기능이 있던데요. 이런 앱은 어떻게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그런 앱을 개발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또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에 가까이 가면은 이 앱이 막 알람을 막 울려주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알람을 울려주는 시점에서는 그 확진자가 지나간 그 공간은 전혀 위험한 공간이 아니에요. 네네.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을 공개를 하는 것은 그 동선에 가지 말고 그 동선이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와 그 동선에서 같은 시간에 있었던 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의미거든요. 오히려 그 동선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소독이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보다도 오히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자칫 이런 어플리케이션 앱이 그 동선에 대한 기피 심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사실과 또 어떤 그 가짜 정보를 잘 구분을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확진자 혹은 접촉자들의 동선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게 정말 인력 낭비에다가 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게다가 이송 중인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일도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좀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좀 황당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 징계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일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징계토록 이제 했으니까 부과토록 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이 벌칙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마스크 필터 부분을 한지로 덧댄 제품들이 정부 기능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을 만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 보건학적 이제 위기 시대에 가장 건져야 될 게 가짜 뉴스 못지않게 가짜 상술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매듭매석해서 높은 값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다든지 네.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지금 현재는 이제 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이제 그 검증하는 마크가 분명하게 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근데 그 가격을 제가 봤는데 그 가격도 옛날에 마스크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요. 네. 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물품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푼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면서 기존에 있는 마스크를 잘 이렇게 마스크가 오염이 되어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손 씻기 등에 더 주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박민수 전문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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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 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아닌 개방된 5개 공간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격은 의료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670-136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